어제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시장이 패닉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밤 11시에 ISM 서비스와 PMI가 51.4를 기록하면서 안도 랠리를 펼쳤어요. 제조업은 예상보다 나쁘고 서비스업은 예상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또 시장에서 해석을 바꿀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보면은 지표가 나온 날은 좋게 해석했다가 다음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좋아했던 거 아니야? 아니면은 세부 내역을 봤더니 뭐가 이상한 게 있네? 이러면서 다음날은 증시가 반대로 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변화구라고 보는데 그런 징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보통 이제 시장에서 상승하는 날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죠. 상승하는데 뭔가 좀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확률이 더 낮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는 올라가는 이유를 말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 이 수상한 점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게 유튜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한 동향을 말씀드리는 게 확률은 낮겠지만 그게 더 나은 선택이겠다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보면요, 외국인의 수상한 동향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폭락장에서 외국인은 코스피를 1조 5천억 순매도를 했는데 선물에서는 12,000 계약을 순매수하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등장에서 오히려 주식 선물을 순매도했어요. 어제의 반등과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는 4%가 넘었었는데 힘없이 밀렸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삼성전자를 1658만 주를 팔면서 패닉장을 만들었어요. 오늘도 200만 주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주식을 팝니다. 즉 외국인은 반등장 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번 쇼크 이유가 침체 금리 중에서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야 시장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랑 느낌을 좀 더 중시하는 편인데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강속구 같이 하락장을 만든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침체 같은 경우는 변화구처럼 예상과 다르게 빠져나가는 형태로 하락장을 만듭니다. 강속구처럼이란 뜻이 뭐냐면 대처하기 어렵게 갑작스럽고 강한 하락을 만들어요. 대응 못해요. 변화구처럼이라는 거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수 매도를 막 누릅니다. 그런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서서히 빼버리죠. 스르르 하락해요. 반등을 주면서 빼버리니까 대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손실이 더 큰 거죠. 침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변화구처럼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강속구처럼 느꼈어요. 제조업 PMI는 침체, 서비스업 PMI는 경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증시가 움직였다기보다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금리 발작 현상으로 인한 하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매우 빠르게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본 증시가 패닉을 겪었죠. 어젯밤부터 엔화가 진정되면서 하락이 줄었습니다. 오늘 상승도 코스피가 아닌 일본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이라 보고 있거든요. 금리로 인한 발작일 때 증시 움직임을 보면요, 과거 2015년 12월 연준의 첫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이나 쇼크 두 개가 겹쳐서 들어옵니다. 그때 나스닥이 19%나 하락하면서 발작을 했어요. 첫 금리 인상 이후에는 시장이 다시 18% 급락을 하는데 보다시피 예측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들어오면서 대응이 어렵죠. 그리고 다시 V자 반등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건 그때 일들인 거고, 그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순간이 중요하잖아요.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하기 직전의 상황, 그러면서 다른 쇼크와 같이 겹쳐서 왔을 때 패닉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금리로 인했을 때는 갑작스런 하락과 V자 반등을 보여준다. 침체로 인한 하락은 조금 다른데 2018년에 미중 갈등이랑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졌을 때입니다. 이때 뒤에 공포니 뭐니 하면서 깜빡이가 막 켜졌었죠. 트럼프도 파월한테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었고 10월부터 3개월 동안 증시가 스르르 흘러내립니다. 이런 형태의 경기 침체는 급한 건 아니에요. 금리를 좀 더 빨리 내려라,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라. 근데 얼마나 내리는 게 제일 적절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때도 20%가량 지수가 하락했는데요, 회복 각도가 금리 발작일 때보다 느리게 올라옵니다. 수상한 동향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어제 나왔던 서비스업 PMI가 경기 침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준 거는 좋은 일인데, 서비스업 PMI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측치를 크게 벗어납니다. 최근 1년 동안 1.0 이내 오차 범위로 예측을 맞은 적이 3번밖에 없어요. 9번이 오차 범위 크게 벗어났습니다. 예측치를 자주 틀린다는 거는 서비스 PMI를 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있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표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등락이 매우 심한 편이에요. 침체와 호황이 한 달 단위로 바뀌어요. 3월에는 호황이었고 4월 침체, 5월 호황, 6월 침체, 7월 호황. 최근 5개월간 들쭉날쭉했죠. 저는 오히려 이 ISM 서비스 지수가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행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급락을 만든 거는 일본의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예상에서 계속되는 인상에 패닉이 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미국은 금리를 천천히 인하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인하해야 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일본은 예상보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미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릴 것 같으니까 금리 스프레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달라붙는 거죠. 과거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엔캐리가 벌어지려면 3.0 정도? 이 정도의 그 한계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계치를 붕괴시켜버리면은 엔캐리 청산이 납니다. 그거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 지금 미국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휴가 간 파월 의장이 휴가를 취소해서라도 돌아와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금리차가 빠르게 달라붙으면은 급격한 엔화 상승이 벌어집니다. 일본 기업은 경쟁력보다는 환차익으로 인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 기업들이 적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죠. 거기다가 경기 침체면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애초에 판매량 자체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더해지면서 일본 증시가 크게 무너졌고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 특히 AI 관련 기업들의 엔비디아 공포로 더 무너진 것들이 합쳐진 겁니다. 합병증이 돋으면은 수술이 어려워져요. 지금은 침체랑 금리, AI 버블 논란이 동시에 와서 패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반등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느낀 이유는 금리로 인한 우려가 해소된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침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마치 어제 뉴스는 끝난 것처럼 말을 했죠. 시장은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원할 겁니다. 나중에 지표가 나오면서 이거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가 진짜 심각했던 거구나,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압박하는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당장 지표들이 리스크 줄 수 있는 것들이 안 나와요. 침체 관련돼서는. 대신 다음에 경기 침체 지표들이 나왔을 때는 시간의 텀을 두고 지속성을 보여주겠죠. 제조업 PMI가 더 떨어진다던가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던가 이렇게 되면 또 금리 발작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은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과거 노무라에서는 일본이 금리를 올해 4번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올렸었거든요. 이제 한 번 올렸고 2번에서 3번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은 침체가 진행되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해도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대선이 있어서 긴급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9월에 0.5% 인하도 안 하고 말로 어떻게 해서든 정신승리로 버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더 큰 공포를 가지겠죠. 파월이 또 늦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러면 금리 발작 우려가 또 있죠.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제조업 PMI는 5달째 계속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일관되게 계속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오고 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다른 조치 없이 서비스업 PMI가 잘 나왔으니까 침체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서비스업 PMI의 일관성이 없죠. 이걸 보고 침체 우려를 덜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시장은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침체 우려로 시장에 또 리스크를 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ISM 서비스 PMI 지수를 보는 방법은 6개월 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한 달 단위로 보면은 매우 들쭉날쭉해서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6개월 이동평균선으로 보면은 22년 이후에 서서히 침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침체가 가고 있고 서비스업은 실업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경기가 민감한 제조업이 먼저 선행해서 실업률에 영향을 주고 그 실업률이 다시 서비스업에 영향을 주죠. 서비스업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외식, 호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도 있는데 우선은 고용이 잘 돼야 돈을 씁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서비스 지수가 당장 잘 나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금리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서 경기 침체를 막아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0.5%만 인하하면 되는데 0.75%를 인하해줘요. 그러면 시장은 좋아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이 환호하지 않을 겁니다. 경기 침체 속도가 빠를 것인가, 그거에 선행해서 연준이 금리를 먼저 내려지고 경기 회복을 먼저 부양해 줄 것인가, 시간차와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은 금리를 얼마나 덜 올려서 엔화 강세를 막아낼 거냐, 일본이 얼마나 희생해 줄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트럼프가 있어요. 대선 전까지 우리의 이익과 트럼프의 이익은 반대 포지션이거든요. 중동에 전쟁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 증시가 하락하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일본과 이스라엘은 미국과 굉장히 친한 나라들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주고 향후 4년간 보장을 받고 싶어 할 건데 트럼프에 줄 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면은 트럼프 지지율을 올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증시에 나쁜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주식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하나의 소수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주식 투자할 때 너무 뉴스에만 몰입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본인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